자, 오늘은 그 인간관계의 성공의 법칙을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알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다름의 법칙이죠. 다름의 법칙.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왜 안 좋냐면은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할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옳다고 생각 안 하지? 나는 이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안 하지?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고집을 하고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도 옳은 점이 있지만 상대방도 옳은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NLP 전제 조건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라는 작은 종이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이 작은 두뇌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내 생각 중에 어떤 부분은 옳은 게 있지만 내 생각 중에 어떤 거는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생각도 상대방 생각 중에 어떤 거는 옳은 게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틀린 것도 있을 거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생각도 어느 정도는 옳고 상대방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옳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상대방의 세상 모임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이 강하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주관이 강해서 내 생각을 막 주입시키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유튜브나 TV 보면 화가 나는 대상이 있어요. 하필이면 나랑 똑같은 동기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막 싸운다고 하는 애가 있어. 장재원 의원이라고. 걔가 우리 대학교 동기예요. 동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같은 동기인데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망치를 다 시킨다 지금. 또 자기 지역구도 아닌 부산 사옥구라는 그런 자기 태어난 곳도 아닌 데서 지역구 맡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애그로 국회의원 돼가지고 말만 가지고 막 싸움다기 하잖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수준을 들었더니 다 모르겠잖아 그런 생각. 같은 동기라서 쳐다보기가 싫어. 근데 개중에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막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면 막 반대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기려고 하고. 자,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신선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독가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옳은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옳은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옳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도 옳은 점이 있어라는 걸 인정해요. 나도 옳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포용력, 상대방의 옳음을 존중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융통성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고집 센 사람이었고요. 아집과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주관이 센 게 너무 좋은 것처럼 막 자랑 삼아 주관이 센 척하고 그랬어요. 제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인간관계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데 주관이 있는 사람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름의 법칙은 타인과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센 사람이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죠?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우리 심은영 선생님처럼 좀 어린 친구도 있지만 다 보면 그래도 이제 40, 50대에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가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이제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처럼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포용력이 있고 좀 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인정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유사성의 법칙 시작. 유사성의 법칙.
자, 요거는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한테 끌린다. 자, 동질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동질성의 법칙. 비슷한 것에는 편안함을 느끼고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 신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나랑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이게 1번하고 좀 다른 거예요. 1번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나랑 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굳이 어떤 친구는 짬뽕을 먹겠대. 짜장면 먹는 분위기인데. 그럼 이건 이제 그 친구가 짬뽕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맥주를 한잔 하자는 분위기인데 꼭 나는 맥주를 안 마시겠대. 꼭 나는 집에 가야 되겠대. 그럼 이것도 이제 약간은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머리로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사람들은 좀 비슷한 그런 유유상종에게 이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반대를 할 게 아니면 웬만하면은 좀 비슷한 걸 맞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맥주를 못 마셔요. 근데 맥주를 마시는 분위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맥주를 마실 줄 모르지만 분위기가 맥주 마시는 분위기가 제가 잠만 받아 놓을게요. 잠만 받아 놓을게요. 자, 잠만 받아 놓을 테니까 다른 세우지 말고 조금만 그냥 따라주세요. 자, 건배 다시 할게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A라는 사람이 우리 저녁 먹으러 갈래요? 그런데 나는 저녁을 먹었어. 네, 저녁을 먹으러 갈래요? 근데 저녁 먹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버린다면 이게 또 래퍼가 깨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녁은 먹었지만 식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가서 식사하는 동안에 제가 같이 말상대 해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이런 건 다른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상대방과 같이 동질성, 비슷함을 맞춰주는 게 좋다. 자, 크게 피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A를 하고 B를 하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인생이 좌우될 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주자. 자, 웬만하면 받아주자. 이거는 끌려가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을 가지되 내 방식을 고집하되 자,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을 웬만하면 좀 받아주자. 탁탁 칼처럼 자르는 보다는 자, 면도칼이 되기보다는 자, 웬만하면 좀 묻혀가자. 자, 모난 돌이 뭐 맞는다 그랬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인간관계에서 뭐가 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모난 행동을 하거나 너무 이제 주관을 세우거나 자기 색깔을 강하게 인간관계에서 드러내면 사실은 정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 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맑은 사람의 행동을 한다는 것, 너무 자기 색깔을 고집한다는 것은 자,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그걸 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는 약간은 흐리물이 되는 거. 그렇다고 오염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간의 빈틈도 보여주는 거. 약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주는 거.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나랑 맞지 않지만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여기까지 동의됐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용량이 좀 커져야 되겠죠? 내가 어항 같은 작은 마음이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호수 같은 넓은 마음, 더 크게는 바다 같은 큰 마음이 될 수 있다면은 이 바다는 시냇물을 담고 강물을 담고 모든 물을 다 담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넓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다 담을 수 있고. 그릇으로 보면 모든 그릇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릇이 작다면은 어떤 것은 들어오겠지만 어떤 것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큰 그릇이 된다면 내 그릇 안에는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인력의 법칙. 시작. 인력의 법칙.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력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랍니다.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마치 이거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 우리 마음은 희한하게 이 끌어당기는 그 힘을 갖고 있어. 마음의 파동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의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우리 현실 파동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현실을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긍정과 사랑을 채워주면은 긍정적이고 사랑의 에너지가 막 현실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마음은 영화의 필름이고 현실은 영화의 스크린입니다. 내 마음이 현실 속에서 투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자 스크린을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죠? 필름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인간관계가 안 될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고민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살펴봐요. 내 마음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은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돼요. 자, 남들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나를 대접해야 된다 이거. 네, 이해되시겠죠? 네. 어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이 세상의 90%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천대하고 자기 자신한테 막 언어나 생각이나 뭐 이렇게 태도에 있어서 아주 뭐 자기 범죄인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0%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죠. 뭐 이런 것 속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줘요. 나에 대한 태도를 완전한 초긍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참 좋아. 자,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난 최고야. 난 최고야.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이미 최고고 이미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남들이 날 몰아버려요. 그래?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싶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막 존중해 주고 싶어.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을 막 대접해 주고 싶고 그런 어떤 심리가 있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해 주고 싶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자,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 결정이 있구나. 참 이게 어마무시하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으니까 쉽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겠지. 자,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갖고 사명에 맞게 인생을 삽니다. 자, 내 안에 그런 이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실제 현실 속에서도 꿈, 비전이 이루어지고 나는 사명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우선 말부터 하세요. 말부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거 이룰 테야. 난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자, 상상 이전에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하다 보면 말하는 대로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자,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주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글을 먼저 써야 돼.
자, 구체적으로 꿈이나 목표를 글로 쓰면 자주 말을 하는 게 쉬워지고, 자주 말을 하다 보면은 머리에 상상하는 게 쉬워지고, 자주 상상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지. 우리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제도에, 그 대통령에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의 미래의 꿈 대통령이었습니다. 나의 미래의 꿈 대통령. 그 사람은 계속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가 막 있죠. 자,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계속 난 대통령이 된다. 사주에 욕을 먹죠. 이 사람 대통령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987년도에 그 민주화가 되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민정당하고 뭐 야합을 하잖아요. 민자당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이제 합당을 하는 민자당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명분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오래 잡힌다. 그러면서 민자당의 뭐 대표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물론 뭐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하게 꿈을 꾸다 보니까 그 꿈을 자주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꿈을 상상하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아예 이게 써붙여놨잖아요. 통합변화 힐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제공하시겠다. 맨날 이거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서 자, 정동훈 코치는 항상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강의할 때도 항상 제 이야기를 하잖아, 제가. 20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내가 세뇌가 되겠죠. 두 내가 세뇌되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세뇌가 되었으면 쉽겠죠. 두 내가 이 생각을 자주 하니까 편안하게 하는 게 쉬우니까 이루어진다. 진짜 제가 이루고 있잖아. 뭐 이루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뭐 왜냐, 인생 뭐 자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뭐 체험하고 느끼고 뭐 행복을 느끼고 성장하고, 난 그런 게 더 중요하죠.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된 인간으로 내 의식 레벨이나 영적인 레벨로 올라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어차피 뭐 결과물을 내가 죽을 때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100억을 내가 지금 뭐 저 세상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전을 갖고 가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격체가 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걸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비전이 안 이루어지면 뭐 어때?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한번 가보지. 그렇지만 나라는 인간은 더 나은 인간이 될 거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거니까. 미저의 본전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좋아요? 꿈을 안 꾸는 게 좋아요? 꾸는 게 좋아요. 당연히 꿈을 꾸는 게 좋죠.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도전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 이제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네, 그런 걸 아시고요. 그래서 너무 결과물에 집착을 하지 말고 그 결과 이루는 과정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인물됨, 뭐 인격체, 여기도 신경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격체를 내가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에너지 파동이 나오는 거잖아. 파동. 오케이? 그 파동은 뭘 끌어당겨요? 자, 똑같은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현실.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기고,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꿈을 끌어당기고, 끌어당긴다. 저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제가 아무리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 안 가고, 제가 뷰티 쪽에 빵점이 있잖아요. 외국에. 뷰티에 제가 코치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 내가 외모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내가 초긍정이고 사랑이라면 나는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없어요. 회사의 대표를 만나건 국회의원을 만나건 뭐 이 세상의 어떤 레벨을 만나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내가 더 크거든. 실제 지금 파비스 우리 노현수 대표를 만나잖아요. 아니 대표님 저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나는 에너지가 훨씬 큰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난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해요. 회장님도 내가 알거든요. 자, 기업을 이룬 거는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었겠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내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자만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변화 코치로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현실적인 걸 따질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현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을 100만 원을 벌건 1000만 원을 벌건 뭘 1억을 벌건 그렇게 너무 마음이 위축이 될 필요도 없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다. 이 박인수 선생님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돈 1000만 원 벌어도 별거 아니죠. 1억을 벌어도 별거 아니죠. 100만 원을 벌어도 별로 뭐 위축되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유의 인간이 이제 돈을 이제 초월해서 어쩌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보면요, 돈 1000만 원을 벌건 200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 이게 이제 초연해져 버린 거지. 초연해진다는 이야기,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돈을 초월한 그런 어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돈을 초월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 돈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맞죠? 사랑도 그래, 사랑도.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는, 사랑받아야 되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잡시다면 안 될 텐데. 자, 이런 생각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저 그렇고, 나를 미워해도 그저 그렇고, 뭐 이런 생각이 앞에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저 그렇고. 또 어떤 경우는 기립박수도 치고 막 정말 반응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저 그렇고.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그것도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초월해버리면은 사랑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초월한 마음이 사랑을 끌어당긴다.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는 전쟁 자체에 신경을 안 쓴다. 자, 물에서 헤엄을 치는 수영선수는 물 자체에 신경을 안 쓴다. 강의를 아주 잘하는 명강사는 강의 자체에 신경을 안 쓴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그 인간관계 달인 리더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신경을 안 쓴다. 네. 초월한 그런 마음의 에너지. 결국 여러분들이 더 커야 된다 이거야. 에너지 수준이 높아야 된다. 자, 에너지 수준을 높이자. 시작. 자, 오늘 좀 더 공부를 해보려면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혁명. 여기 보면은 이제 200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0 이하는 부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200 이상은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200이 이제 욕망의 에너지, 욕망이 첫 번째 긍정의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욕망을 간다. 자, 욕망을 간다. 자, 마음에 욕심이 있어야 돼. 뭘 이루고 싶은. 저 꿈을 향한, 목표를 향한. 막 뭔가 뭐 욕심이 있는, 이루고 싶은, 이게 있어야만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긍정을 못 가. 어쨌든 이제 200이 이제 욕망인데, 욕망 아래에 보면은 뭐 두려움, 뭐 수치심, 죄책감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80% 정도는 200 이하라는 겁니다. 80%는 전부 부정이에요, 부정. 20%만 긍정이에요. 근데 NLP를 배운다라는 거는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 여러분들은 이제 긍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200 이상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듣는 게 편안합니까, 혹시? 네. 그럼 여러분들 200 이상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200 이상이 뭐 300이 되는 사람도 있고 400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 이상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20% 속해 있다는 거죠. 즉 80%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랑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고 초월할 수 있다.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내 에너지 수준을 200 이상으로 엄청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나를 찾아옵니다. 사랑이 나를 찾습니다. 내 에너지가 200 이하면은 사랑이 나를 떠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갈구해도 내가 200 이하라면 사랑이 나를 떠나가게 되고요. 내가 200 이상의 에너지가 있다면 사랑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막 찾아오고 막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요즘 우리 센터를 보니 어떤 거 있어요? 사람이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떠나가는 것 같아요? 무슨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 찾아올까요? 자, 여기 에너지 수준이 200 이상이 되어서 그래요. 한때는 또 우리 센터가 막 사람이 떠나가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에너지 수준이 200 이하라는 이야기.
저는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괜찮은 사람들이 그러면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겠네. 너무 잘 됐다. 네. 우리 센터에 에너지를 높여줄 분이 들어오셨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 수준이 또 낮아지겠네. 사람들이 빠지겠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럼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갔어. 왜 빠져나갈까?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을 세우는 거야. 내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나눔과 애품과 이해와 공감과 그때부터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사랑의 에너지를 막 세우기 시작해.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에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만 가지고 사람들이 또 모여.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든 건 에너지가 결정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도 저는 에너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힘은 바로 이제 히틀러의 파괴적인 힘을 독일 민족들이 동의하고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 민족들의 대중의식이 결국은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적인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본다면은 몇 년 전에 세월호의 어떤 문제라든지 최근에 우리 고유정의 남편 살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그 사고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고 범죄는 왜 생겼을까? 고유정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유정이 이렇게 남편을 죽였을까? 아니면 세월호의 그 사장이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학생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가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식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혼자 잘 살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어떤 자기 이기심, 이기주의, 폭력, 한탕주의 이런 의식을 물들였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세월호 문제도 생겨나고 고유정 범죄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식이 사랑의 의식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자, 사랑의 의식으로 올라간다. 국가적인 변화를 왜? 의식은 현실을 끌어당기거든요. 자, 양자물리학을 공부해보면 이건 어김없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인류의 법칙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삼지의 법칙. 삼지의 법칙. 이것도 이제 3번하고 같이 인간의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삼지는 give and give입니다. give and give. 주고 또 주어라. 자, 주고 또 주어라. 시작. 주고 또 주어라.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give and give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인간관계가 어때요?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고 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ive and take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give and take는 거래를 합니다. 거래. 여러분들 거래를 하는 인간관계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내면에 진솔한 첫 만남의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 만약에 첫 만남에 진솔한 소통되는 관계를 원한다면 give and take를 내려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주고 또 줘야 된다. 자, 주고 또 준다. 왜 그럼 give and take보다는 give and give가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그 파비스의 노현선 대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노현선 대표는 give and take로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give and give를 했어요. 주고 또 주었어요. 자, 이 노현선 대표님의 이제 그분도 성공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거든요. 이분은 괜찮은 사람을 발견해요. 우리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 임혜숙 이사가 들어왔어. 이분 한번 키워봐야 되겠네. 그럼 그분한테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동할 때까지. 우리 파비스의 이영정 대리님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아끼고 있었어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이건 괜찮네. 모든 사람한테 다 주고 또 줄 수는 없겠지만 눈에 띄는 그런 분들이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 분이네. 그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주고 또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분은 마음에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갖게 돼요. 엄청난 에너지. 그래서 그분의 잠재능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물론 이제 이 사람한테 보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뭐냐면 본인 자신이에요. 이렇게 주고 또 주지만 나는 풍요로워 이거예요. 풍요로워. 우리 노현수 대표는 이제 반지를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갖고 있어요. 100만 반지 뭐 팔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빼서 줘버려요. 그런 분이에요. 목걸이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줘버려요. 좋으니까. 근데 그런 반지를 받은 사람이나 팔찌를 받은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늘날 파비스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 영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다. 자 주고 또 주고의 법칙을 아주 잘 실천하는 분이다. 저는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영업 잘하는 분들 보면은 주고 또 주고 법칙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와 기브 앤 기브의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추석이 오잖아요. 자 추석 때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니 있습니까? 동생이 있습니까? 자 동생을 만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동생이 분명히 나한테 언니라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올 텐데 자 동생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선물 주지 않으면 동생이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래서 동생한테 선물 받을 걸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돈이 얼마나 들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한 거야. 동생이 아마 한 5만 원짜리 정도 선물을 할 텐데 그럼 나도 한 5만 원짜리 선물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5만 원짜리 선물 준비를 할 거야.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기브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줬을 때 가보니까 이 동생이 나는 선물 가져오려고 선물 안 가져온 거예요. 나는 선물 준비했는데 그런 느낌이 어떨까? 좀 서운하겠죠. 서운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손해봤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빈곤한 마음이죠. 빈곤했습니다. 자, 제가 뭐예요? 빈곤의 심리는 자, 빈곤의 에너지를 만들고 빈곤의 에너지를 뭘 끌어당겨요? 빈곤한 예술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반드시 가난한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해봐요. 동생이 힘드니까 우리 동생은 이번에 분명히 선물을 안 해가지고 올 거야. 난 알아. 난 정말 알아. 분명히 선물을 안 해가지고 올 텐데 근데 나는 동생한테 정말 해주고 싶어. 그래서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10만 원짜리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동생이 선물 준비를 안 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 왜 편할까요? 나는 보상을 돌려받을 생각 안 했거든. 돌려받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부자이다. 그래서 부자의 에너지를 왜 끌어당깁니까? 부자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기브 앤 기브의 미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특히 여러분들 안에 귀인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한테는 돌려받을 걸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귀인들. 자, 귀인을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주스면이 모르겠는데 맨 위에 자 멘토가 있습니다. 따라서 멘토. 자, 코치. 스폰서. 오른팔. 왼팔. 이렇게 5명이거든요. 이 5명이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맨 위에 멘토는 해서 인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쉽게 말하면 어떤 내 인생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코치는 실제 함께하면서 행동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정신 사람. 제가 코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멘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냥 스피치만 잘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저는 코치가 나겠지만 멘토는 아니죠. 근데 스피치 훈련도 하고 정신적으로 저한테 감동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한테 제가 멘토일 수도 있고 또 코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토 코치. 스폰서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우리 천만남의 식구들. 이게 스폰서예요. 그죠? 그다음 오른팔 왼팔은 뭐냐면 나랑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오른팔이에요. 여기 5명. 이 5명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명을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기부를 실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5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난다. 멘토를 만났거나 코치를 만났거나 스폰서를 만났거나 오른팔을 만났거나 왼팔을 만났다 그러면은 간수 의견을 다 빼주세요.
간섭게 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마세요. 테이크는 잊어버리라. 그냥 주는 것에만 신경 쓰라. 그렇지만 내가 준 것에 10배, 100배는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분한테 되돌려 받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우주인은 되돌리게 돼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10배, 100배 정도 돌아온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무인도의 법칙 시작. 무인도의 법칙. 무인도 법칙은 어떤 개념이냐면 무인도는 이 세상에 무인도에 단 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톰 행크스의 캐스트웨이라는 영화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캐스트웨이. 1998년인가 아마 그 무렵에 캐스트웨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죠? 이제 무인도에 표류를 하면서 배구공 하나와 친구가 되면서 배구공과 항상 대화를 합니다. 친구처럼. 2년 동안 그 무인도에 살다가 떼목을 만들어서 나중에 탈출을 해요. 탈출을. 근데 태풍을 만나죠. 근데 배구공이 날아가죠. 그때 배구공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 눈물 짓고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영화에 여러분도 이제 그 배구공을 대하는 톰 행크스의 그 명장면처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랑 무인도에 단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보석과 같은 정말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 자, 그런 만남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이분은 귀한 사람이다. 이분은 흘러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 귀한 사람을 만나면은, 진짜, 이제, 그런 무인도에 그 배구공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보석과 같고, 그런 귀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 첫 만남 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모든 성공과 행복의 그 근원적인 힘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처음 시작할 때는 기술, 강의 기술이라든지, 대화 기술이라든지, 상담 기술이라든지, 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기술이 한 5%, 10%라면, 90, 95%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고, 스폰서가 되고 코치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첫 만남을 리셋과 시스템으로 통합을 했지만 저는 첫 만남의 목숨을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실제고 사람이 가장 큰 변화의 촉진제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으로 살아간다. 또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랑이 깃든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제 강의가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